정부는 북한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그 오피스텔 쫓아가서 집까지 들어가려 하는 영상 공개돼서 불안감을 자아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남성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는 주거 침입하고 강간 미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네.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이건 이미 공동주택의 현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행이 완성된 것이랑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 부분은 네. 유죄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강간 미수 혐의의 경우에는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서 거기에 침입을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고, 그리고 강간 미수라고 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 침입은 유죄. 네. 자, 그 영상 기억하시죠?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신림동 골목에 한 여성을 모자 쓴 남성이 이렇게 슬그머니 따라갑니다. 네. 여성이 집에 와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순식간에 들어와서 문을 잡고 따라 들어가죠. 들어가려다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 문고리를 서성이면서, 집 앞에 서성이면서 노크도 해보고 잠금 장치도 만져보고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만져서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일 터지기 전에 그날 밤 SNS에 저게 트위터 등에 크게 번졌을 때 저 우연히 보고 누가 연출한 영상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오늘 법원의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사실 이 영상이 처음 공개가 됐었을 때 저도 이런 방송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미심적인 상황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해설을 했다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이런 겁니다. 쉽게 아주 말씀드려서 이 법원에서는 저 사람이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저 문을 열고 들어왔더라도 저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빼들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성범죄와 관련된 분도 강간도 있고 강제추행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미심쩍어 보이는 건 맞는데 그거를 확정적으로 고의가 무엇이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다거나 노크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이 기소가 된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가려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고 이 어떤 성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저것만으로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오는 이런 장면들에서 사실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되려면 그 시점이 또 시작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저 사람을 절대 봐준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한계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 법체계 내에서는. 네. 댓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티즌들은 성폭행하려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저 남자가 저길 왜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하지만 법리로 따지면 그걸 처벌할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다는 거죠. 근데 주거 침입만 인정됐는데 징역 1년은 뭡니까? 이건 세게 나온 거죠. 사실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혼자 있는 여성이 저 이른 아침 시간대에 저렇게 남성이 따라올려서 집 안으로까지 거의 다 사실상 들어왔다. 여기서 주거침입이 인정된 거는 저 여성이 직접적인 집안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현관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된다는 건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집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저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저기가 공동주택이라서 저거가 공동주택 자체가 이미 주거 대상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에 들어왔을 때 주거 침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병시적 피해가 컸다라는 네. 걸 인정한 거고 사실 주거침입이 단독 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주거침입한 다음에 뭐 절도를 하건 강도를 하거든 다른 나쁜 행동을 해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사건이 있네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하게 응징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건 재판부가 감안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주거침입에 그렇습니다. 대한 양형을 높임으로써. 예. 네, 알겠습니다. 이춘재 사건 속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내가 성폭행해서 죽였다라고 자백했다고요? 그 사실은 지금 이춘재가 입을 열 때마다 좀 충격적인 이게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고 저희가 있는데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죠. 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게 87년 7월에 지금 태안읍에서 그 초등학교 그 학생이죠. 9살 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안이면 화성에서 상당히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9살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실종으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찾는 작업만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한 5달 뒤에 그 집 근처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책가방하고 옷이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아이의 부모의 경우에는 이건 좀 사건이 이상하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2차례 경찰에 요청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경찰은 6달 뒤에 그러니까 이듬해 1월 무렵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실종 사건으로 그냥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는데 이게 이춘재가 이 사건도 내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춘재 진술에 대해서는 근데 혹시 과장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느냐 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범행이 있었던 장소에서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다른 사건들도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도에 나왔던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실 사건 바로 옆에서. 예, 구차 근데 그 사건- 사건은 이춘재가 벌인 거고. 9차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초등학생의 옷가지가 발견이 됐고 또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가 자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건 상황 그 장소들을 그림을 그려서 지금 자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초등학생이 실종됐었을 때 언론에 보도한 걸 보면 네. 30대 남성이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것을 주변의 학생들이 봤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이춘재가 납치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정리하면 9차 사건은 이춘재가 벌인 게 맞는데 DNA도 나왔죠. 네. 거기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이건 이춘재가 벌인 범인이 맞구나 싶지만 그때는 9차 사건이 이춘재인지 몰랐으니까. 이춘재인지도 몰랐고 그때는 저 초등학생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종 옷까지만 사건으로 발견됐으니까. 종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놓쳤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춘재가 살해한 사람 모두 몇 명입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14명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숫자가 자꾸 그 헷갈리게 처제까지 되는데요. 포함해서요? 예, 처제까지 포함하면 그럼 처제는 15명이 무기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이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처제 사건을 자꾸 빼놓고 얘기를 네. 해가지고 좀 숫자가 헷갈리는데요. 처제 사건을 빼면 14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8차까지 만약에 저질렀다고 하면 10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원에서 또 여고생이 실종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청주에서 여고생과 주부가 또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다 합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처제까지 포함하면 15건이 되는 겁니다. 이들 사건 모두에게서 이춘재 특유의 범행 수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그니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범행을 저지르는 이 범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유하게 자기가 하는 어떤 그 흔적 같은 걸 남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재갈을 물린다거나 아니면은 양손을 묶는다거나 묶을 때도 스타킹이나 속옷이나 아니면 옷가지들을 활용해서 묶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그니처가 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네. 거죠. 이 질문은 또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용의선상에 이춘재를 못 올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화성이 아니라 청주라든가 수원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경찰에서 이걸 연관관계를 짓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래도 시기가 비슷했는데. 시기가 비슷하고 사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들여다본 적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수원과 화성을 오가는 버스가 있고 그 버스 정류장들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봤었는데 연관점을 못 찾았던 것도 있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저지르고 나서 사건을 수사할 때쯤에 이춘재가 이제 청주에서 강도 예비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구속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넘어갔던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에 뭐 CCTV라든가 DNA 기법이라든가 그런 과학 기법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게 네.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범인은 이춘재였는데 다른 사람들 용의선상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기소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셨던 새롭게 밝혀진 것 중에 청주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도 19살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지목을 돼서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가 강림에 의해서 뭐 결국에는 재판에서 무죄로 받았던 경우도 있고 또 주부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몰고 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몰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내가 허위 자백했다 얘기를 했고 그래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 무죄로 끝이 났고 주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피해자의 남편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이 경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올렸었는데 네. 결국 이제 기소조차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피의자로 공소시효 다 끝났는데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어요. 예. 이건 가능한 건지 뭐 가능하니까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일단 이제 공식적인 사건으로 한다. 우리가 입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사건처를 만들려고 하려면 그러려면 피의자라는 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건하는 건 이제 예. 우리가 기소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에 넘겨서. 근데 그런- 그게 안 되는 피의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외부 자문도 거쳤는데 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검찰이고 네. 검찰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이론적으로는 피의자로서 조사 단계는 있을 수 있다. 아,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설령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기소 못한다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예. 경찰은 일단 입건해서 피의자를 만들어 놓고 예. 네. 그 이면에는 재판에 넘기지 못해도 진실은 밝히겠다라는 경찰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결정이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